안녕하세요. 저는 67살, 곧 70을 앞둔 할머니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손주 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저는 늦게 아들을 가졌었기에 아직 아들 장가도 보내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애들이 늦게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제 아들이 30 중반인데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장가 못하는 게 제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에 그런가 싶은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을 힘들게 가졌었어요. 남편과는 20대 중반쯤 결혼해서 식을 올리고 살았지만 아들은 30 중반이 돼서야 겨우 가졌었거든요. 요즘에는 시험관으로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하고 정부에서 돈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저 때는 정부 지원은커녕 성공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생기겠지 싶었는데 30이 넘어서부터는 시어머니가 닥달을 하기 시작하셨죠. 너는 도대체 애는 언제 가지려고 그러냐? 지금 네 나이가 몇인 줄 알아? 내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몇 번째인 줄 알아? 너 때문에 정시감은 씨가 끊기게 생겼어. 저희 남편이 외동이었기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씨를 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시험관까지 했었고 정말 운 좋게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저희 아들은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갖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안 좋았기에 걷지도 못할 시기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병원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오죽했으면 간호사들도 저희 애가 오는 날이면 아는 척을 해주셨습니다. 현석이 오늘도 검사 씩씩하게 잘 받을 수 있지? 어머니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수술 받는 우리 아들이 힘들죠. 힘든 수술이었지만 아들이 잘 이겨내 주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심장수술 비용이 워낙 컸기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 절반 이상이 아들 수술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부모로서 건강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 갓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수술비를 내는 날만 되면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놈의 수술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데? 내가 힘들게 돈 벌어오면 뭐해? 저는 병원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럼 어떡해? 아픈 애를 그냥 둘 순 없는 거잖아. 시험관 할 때도 임신한다고 돈 엄청 쓰고 집안을 거덜내더니 애 낳고 나서도 거덜내고 있네. 그래도 우리 아들 좋아지고 있잖아. 아들이 아픈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도 은연중에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0 중반에 애를 가져서 그런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져서 아들이 이렇게 아픈 건가 싶은 생각에 저는 남편의 구박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시댁에 가는 날에는 죄인이 되곤 했습니다. 애는 둘이 좋아서 낳아놓고 애가 아프니 남편은 제 탓만 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잘 못됐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었어요. 하루는 병원비를 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노래방 앞에 차를 멈춰 세우고는 저를 차 안에서 끌어내버렸습니다. 네가 애를 잘 못 낳는 바람에 수술비 된다고 내 허리가 나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돈 벌어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데 내가 돈을 벌어. 보면 몰라? 노래방이잖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남자한테 웃음 파는 일이나 해서 돈 벌어와야지. 그럼 우리 애는 누가 봐. 내가 당장 음식점 나가서 설거지를 하든 할 테니까 이러지 마. 내가 아무리 싫어도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라고 시켜? 이건 너무하잖아. 돈 나가는 게 아무리 아까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 엄마인 저를 노래방에 일을 시키겠냐. 남편이 욱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찰나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뺨을 올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날따라 우리 아들 병원 갈 때 같이 가자고 하시길래 왜 그런가 싶었거든요. 지금 보니 이럴 작정으로 따라왔구나 싶었습니다. 아유, 네가 설거지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올 수 있다고 그래.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애가 있는데.
어차피 노래방은 밤에 하는 일이니까 애도 자고 있을 거고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있을 텐데 애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잔말 말고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제 아들이 보였고 몇 차례 더 남은 수술비가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내주지 않으면 제 아들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에 저는 말을 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그냥 아들을 들쳐업고 도망치지 뭐하러 그 꼴을 당하고 있었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안 맞으면 갈라서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녀에 대한 시선이 더 안 좋았기에 선뜻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없이 애를 키운다는 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고 왼수 같은 남편이었지만 여자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랑 여자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손가락질을 받는 건 상관없지만 아픈 몸 때문에 힘든 우리 아들이 안 좋은 시선까지 받는다는 생각에 제 온몸이 도륙이 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보다도 제 마음속에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처럼 느껴졌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가 내 몸에서 나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이게 내 업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남편 또한 제가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제 앞에서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애가 너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썼는데 엄마가 돼서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편은 저를 몰아붙이기만 했었다면 저도 폭발할 때가 있었겠지만 매번 이러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라면 자식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은 엄마잖아. 하루는 저를 달래기도 했었기에 저는 어느샌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다 변명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아들 살리는 일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모습을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제 처지를 들키고 말았죠. 저희 친정은 차로 2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였기에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일 때 저희가 내려가곤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바디를 하셨기에 365일 바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별일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지. 갑자기 왜? 꿈이 얼마나 뒤숭숭한지 네가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돼서 눈 뜨자마자 전화했다. 너 별일 없는 거지? 친정엄마 꿈에 제가 나왔는데 펑펑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에서 깬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거시고는 별일 없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뜨끔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 일 없다며 능청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짧은 찰나 제 목소리가 안 좋다는 걸 느끼셨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집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별일 없다니 다행이네 그럼. 너 못 본 지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서 너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내려와야겠다. 이번에 올라오신다고요? 언제요? 지금 준비하고 차표 끊어서 올라가지 뭐. 너희 집에 이틀밤 정도 자고 내려와야겠다. 친정엄마는 직접 눈으로 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기에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희 엄마는 버스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고 저는 그날 노래방에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이따 장모님 주무실 때 나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떡하려고. 장모님 잠기도 어둡고 일찍 주무셔서 괜찮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따 노래방 다녀와. 너 자꾸 이러면 나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해버리는 수가 있어. 남편이 점점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야기했고 저는 혹시나 저희 엄마가 이 소리를 들을까 알겠다고 나가겠다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바티를 하시는 분이셔서 9시 전에는 꼭 주무시거든요.
엄마가 올라온 첫날은 엄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노래방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며 엄마가 주무시는 마지막 날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때는 남편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번 엄마를 속였기에 안 들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야시시한 옷을 입고 노래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손목을 붙잡혔습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하니 저희 친정엄마가 서 계셨죠. 야, 이거사. 대체 이딴 복장으로 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어제 너희 둘이서 나 자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내가 자는 척 해봤다. 그리고 내가 어제 일어난 일을 몰랐다고 생각했는지 네 남편은 나보다도 일찍 처자고 너는 또 쓱 나가길래 내가 따라와 봤지. 근데 이거사 네가 왜 여길 들어가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몰래 따라 나오셨고 제가 노래방에 들어가는 순간 저를 낚아채신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울면서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시켜서 그랬다고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정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저를 데리고 제 남편을 찾아가서는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따님이 애를 병신같이 낳았으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따지면서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밀치는 순간 저도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대해도 우리 엄마한테까지 저렇게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나 더 이상 이 일 안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해야 하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냐? 그냥 이혼하자. 안 그래도 등신 같은 아들 병원비 되는 것도 짜증났는데 그리고 너 현석이 병원비 된다고 대출까지 네 명의로 쳐받았잖아. 일만 치고 다닌 주제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내가 아들 살리겠다고 대출받은 게 일을 치는 거야?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야, 내가 열 안 받게 생겼냐? 그러다 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주변에 집사람 잘못 만나서 빚 갖고 사는 인간들이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시킨 일도 안 하겠다고 큰 소리 내면 내가 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지. 그래, 좋아. 내 자식한테 너 같은 아버지 필요 없어. 이혼해, 갈라서 자고. 대신 너 내 아들 다시 볼 생각하지 마. 남편은 제가 애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 남편은 옳다구나 싶었나 봐요. 이런 압이라도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아쉬운 소리 안 하려면 데리고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한테나 나한테나 심지어 내 자식한테도 뭐 하나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이혼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아. 대신 나한테 양육비 내놓으라고 하지 말아라. 네가 보지 말라고 한 거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열받아서 거실에 있던 꽃병물을 남편에게 쏟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엄마는 나보고 당장 나가자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들이 말하길 사실 그때 깨 있었고 아빠가 하는 말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시끄러운데 잠을 잘 수 있을 리가 없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다른 애들은 겪지도 않는 일들을 겪는구나 싶은 생각에 아들에게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바로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이곳저곳 알아봤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거의 없었지만 더 이상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노래방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이 악물고 공장일부터 주방일 안 해본 게 없었죠. 아들은 계속 치료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커가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많이 건강해져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정기적인 검사만 받고 일상적인 활동은 무리 없이 하는 정도로까지 건강해졌습니다. 그만 공부했으면 됐어. 아유, 몸 상하겠다. 얼른 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이것만 하고 잘게요. 엄마 먼저 주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주는 게 최고다. 아들은 저에게 효도하는 길은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곤 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아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공부를 잘해왔고 그 덕에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리 아들 대학 입학식 날 제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자기의 포부를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성공해서 효도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이렇게 잘 커진 것만으로도 효도한 거야. 다들 대학 들어가면 돈이 줄줄 샌다는데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대학에 내는 돈 하나 없잖아.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기특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은 효도하겠다는 말까지도 지키더라고요.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합격할 당시만 해도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었죠. 남들은 30 넘어도 합격하기 힘들다는데 저희 아들은 졸업한 연도에 합격했다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임용식 날 예쁘게 하고 오라고 했고 저는 동네 미용실까지 들러서 예쁘게 치장하고 아들 임용식 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고 싶지 않은 전 남편 얼굴이 보였고 누군가를 찾는지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을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찾아와. 네가 안 보고 산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 아들 잘 되는 꼴 보니까 등골 뽑아 먹으려고 온 거야? 아버지가 돼서 자식한 자 어떻게 그러겠어.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후회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들한테 잘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당장 나가. 내 아들 눈에 띄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사장님 됐고 사업체 운영한다고. 이거 봐. 내 명함이야. 전 남편은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그런 게 보일 리 없었고 아들이 보기 전에 전 남편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건넨 한마디에 제 몸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겠어? 아들이 임용식 한다고 오라고 해서 온 거야. 전 남편이 수소문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임용식 장소를 알려줘서 찾아왔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지 아빠를 부를 리 없다고 생각했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아들한테 찾아가 네가 아버지 부른 게 맞냐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전 남편을 바깥으로 내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남편이 말한 대로 본인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네가 네 아버지 부른 거야? 널 버린 사람인 거 잊었어?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전 양쪽 부모님 다 모시고 임용식 치르고 싶었어요. 네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엄마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살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엄마는 아버지 대신 아저씨 데려오신 거겠지만 아저씨가 제 친부모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아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그때 처음 아들과 말다툼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임용식에 온 남자친구는 저를 말리며 아들과 제 사이를 떼어놓기 바빴고 저는 결국 아들의 임용식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임용식에 같이 간 제 남자친구는 저희 아들이 대학생일 때 만난 사이였어요. 예전에는 만남의 기회가 있어도 거부했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저에게 외롭지 않냐고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있게 마음만 나는 사람을 찾게 되었죠. 아들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리에 잘 됐다며 너무 좋아해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내기도 했기에 아들 임용식을 같이 축하해 주려고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제가 뭐가 되나 싶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아들이 저럴 줄은 몰랐네. 괜히 나 따라와서 못 들을 말이나 듣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자식 입장에서는 친아버지가 그리웠을 수 있지.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마음 먼저 추스려.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아들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아들에게 단단히 실망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한동안은 아들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화해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전 남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틈만 나면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전 남편이 예전에도 우리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자식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분명히 우리 아들에게 뭘 빼먹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 만약 너희 아빠가 돈 빌려달라는 연락하면 듣지도 말고 거절해버려야 해. 알았지? 아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만나지 마. 뭐 좋은 게 있다고 만나니? 아들은 자기 아빠 욕하는 소리는 또 듣기 싫었는지 아버지는 자기한테 그런 말 한 적 없고 자기도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잘 처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법고시도 턱하니 붙은 내 아들이기에 어련히 잘 하겠지 싶으면서도 가슴 한켠에 생긴 불안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이 검사로 지낸 지 3년 정도 됐을 때 변호사가 된 아들의 친구가 나를 불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대학 동기였는데 아들 친구는 부모님이 더 시골에 계셔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곤 했었죠. 20대 남자애 혼자 살면서 뭘 얼마나 잘 챙겨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며 아들 친구도 챙겨줬습니다. 아들 친구도 잘 자란 티가 나는 게 제가 이렇게 챙겨주니 매번 감사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들 친구가 먼저 저에게 안부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꼭 연락을 해줬죠. 그래서 아들 친구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가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저에게 심각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아이, 어머니, 이건 아무리 봐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나 싶었는데 아들 친구 입에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죠? 검찰청 구내식당 급식 맡은 위탁업체 현석이 친아버지 회사인 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있는 검찰청에 내 전 남편 회사가 들어가 있다고? 현석이 친아버지 회사가 거기 들어가게 된 게 현석이랑 관계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은 거야? 이번에 제가 법대 동문회 다녀왔거든요. 현석이랑 같은 검찰청에 일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아들 친구가 법대 동문회에 갔었다며 거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저희 아들은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편이었기에 동문회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맥을 잘 만들어야 편하다고 말을 건네도 아들은 요즘 세상에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사람 많은 곳은 잘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당사자도 없으니 자기들끼리 편하게 우리 아들 뒷담화를 했고 그걸 저희 아들 친구가 들은 것이었어요. 제 아들이 윗선에서 예쁨 받는 검사인데 구내 식당 위탁업체를 고를 때 친아빠를 내세우면서 윗선에 부탁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 그 위탁업체가 되었을 때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 위탁업체가 누구 검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다라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우리 아들이 윗선에 부정청탁을 저질렀다는 말이 나온 것이었죠. 소문이 소문을 낳는다고 뒷말하기 좋아하는 동문회에서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청탁한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고 아들 친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석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한 소리 했다며 저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현석이 그럴 애 아닌 거. 거기에서 제가 청탁을 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런 말 하는 거냐. 법조인이면서도 소문으로 사람 한 명 묻으려고 하고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제시 안 하냐고 한 소리 했죠.
아들 친구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고 다니다가 명예훼손 신고당한다고 얘기했다는데 우리 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동문회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고 다들 헛기침만 했다며 이야기해 주는데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심각한 일인 건가 싶었는데 아들 친구가 제 아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석이 찾아가서 술 마시며 그 미친놈들이 너 없다고 별말을 떠들고 다닌다고 했거든요. 현석이가 잘 나가는 편이라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네가 아버지 밀어주려고 윗선에 부정청탁해서 들어갔다 이딴 소리를 했다고. 혹시라도 네 앞에서 그딴 소리 하는 놈 있으면 당장 명예훼손죄로 쳐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딴 인간들 있는 동문회 안 나간다고 정말 침을 튀기며 말했었어요. 그런데 현석이 이놈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 말에 맞장구도 치고 왜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출두하는 사람들만 있냐고 의수해야 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 친구는 장난식으로 웃고 넘겨야 할 상황이었는데 제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 사실인가 싶어서 떠보듯이 물어봤고 제 아들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니 제 아들 친구는 이게 소문이 아니구나, 진짜구나를 알게 되었기에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석이가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어머님 혼자 바보 되는 건 못 참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려줘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 전남편이 내 아들 직장에까지 들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고맙다. 전 남편이 임용식 때 외제차를 타고 와서 저에게 사장이라며 명함을 주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 우리 아들 등골은 안 빼먹겠네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전 남편에게 화가 났고 한편으로는 제 아들에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들어간 검사 자리였으면서 왜 전 남편이랑 쓸데없이 연락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나 싶었거든요. 지 친구가 알았으니 신고를 안 당한 거지.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이 부정청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면 검사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 친구 사무실에서 나와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네 아빠 위탁업체로 일하게 해준 게 사실이야? 엄마,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아들은 저를 끌어내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제 와 엄마가 부끄럽냐? 네 아빠는 사장이라 이제 네 아빠만 챙기며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에서 빠져주마. 결국 정훈이 놈이 엄마한테 말했구나. 내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훈이 말 들어보니 네가 제대로 말도 못했다며. 아유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들은 아들 친구 놈이 괜한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아들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네 친구는 그 말 듣자마자 내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들인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저 모르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들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고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연수원 건물을 나오는 길에 전 남편을 마주쳤고 아들은 설마 했지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아들에게 아는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는 아버지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냐? 너 보려고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제 핏줄 못 잊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얼굴을 까먹은 건 아니지? 너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다? 그래서요. 여태까지 저한테 아버지 노릇 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대접받고 싶으셔서 저 찾아오신 거예요. 저 여태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너네 엄마랑 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지. 애비로서 제대로 못 챙겨준 거 미안하다. 이제라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저희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인생 사세요. 나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셔서 새 인생 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전 남편은 아들에게 불쌍한 척하며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런 전 남편을 내쫓으려고 내뱉었던 말이 화근이 되었죠. 전 남편은 저에게 새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놓치지 않고 흥신소에 의뢰해 제 뒷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알아낸 후 그걸로 제 과거를 폭로해버릴 거라고 아들에게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네 애미도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알고 있지. 너도 집 나가던 날 니네 할머니랑 나랑 싸우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 남자가 니네 엄마 과거 알아도 같이 살부비면서 살 수 있을까? 네 엄마 과거 폭나는 꼴 보기 싫고 네 엄마 앞길 막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 이 일 때문에 제 아들은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아들 핸드폰을 보니 밤낮이고 관계없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문자를 보니 무슨 다른 사람 법적 자문을 대신 물어봐주고 사장들끼리 모이는 술자리에 일부러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자랑을 하며 부탁을 한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심지어 부정청탁을 하라며 부추기기까지 한 것이었죠. 우리 검사들 아버지 큰일 하나 해결 좀 해줘라. 너네 검찰청 구내식당 맡을 업체 찾는다며. 우리 업체 해주면 네 엄마 가지고 협박 안 하마? 네 엄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 남자친구에게 과거를 직접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그 사람 만나서 다 얘기할 테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빠는 제 손에서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 아들 앞길에 그림자가 졌는데 제가 어떻게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들의 애원에도 저는 결심을 했고 애인을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노래방에 다녔던 과거에 대해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구구절절 내가 불쌍하다는 말 하나 보태지 않았고 담백하게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나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가 이해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는 동안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역시나 제 과거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시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제 과거까지 포용하기는 어려웠겠죠. 저 역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담담하게 그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애인과 헤어졌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아들은 저보다도 더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본인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아들도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니 본인이 더 가슴 아파하면서 지아빠에 대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저에게 다시는 아버지랑 얽히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애인이랑 헤어졌겠다. 아들은 더 이상 거릴 길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지 검찰청에 들어와 있는 전 남편 위탁업체를 조사해서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였어? 어떻게 한 거야? 내부에서 계속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내보낸 거죠. 전 남편이 위탁업체로 들어온 기간 동안 성실히 임했어야 했는데 전 남편은 이제 계약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음식에 머리카락이 섞여 나오는 것은 일상적이었고 음식도 부실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율급식으로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 시기였는데 언제가부터 물가가 올랐다는 핑계로 몇 개씩 소분해서 나눠주고 음식도 적은 양을 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검찰청 직원들이 따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명분도 있겠다 싶어 앞에서 말한 검찰청 직원들의 불만과 소문, 그리고 본인의 구내식당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트집 잡아 잘라버린 것이었죠. 윗선한테도 업체를 바꾸겠다고 말을 하니 윗선에서도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부탁할 때는 언제고 자르라고 하니 황당해했지만 아들이 검찰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구내식당 관련해서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 자르는 게 맞다며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업체가 잘린 것만 알고 있지 아들이 설마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난리를 쳤는데 아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을 그렇게 하니 그런 거잖아요. 제가 윗분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먹는 사람들이 구내식당 형편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난리 나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아들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집으로 불러서 가봤더니 전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놈이 왜 또 여기에 들어앉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있냐고 소리치니 전 남편도 불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네 얼굴 보러 왔겠냐. 아들놈이 불러서 온 거야. 저놈이 내 문제 해결해준다고 해서 온 거라고.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아들을 쳐다봤고 전 남편 역시 아들을 능글맞게 쳐다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잘 좀 해결해줘. 적어도 깜빵은 안 가야지. 가족 좋은 게 뭐냐. 괜히 아버지 얼굴 먹칠하면 자식으로서 너도 얼굴 두고 다니기 힘들 거 아니야. 저는 전 남편의 말에 경악해서 전 남편이 간방 간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아들이 큰 소리로 이제 나오라고 말을 했고 아들 방 두 곳이 열리면서 숨어있던 수사관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수사관들은 전 남편 팔에 수갑을 채웠고 전 남편은 아들을 보고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죠. 그러게 출석하라고 할 때 하지 그러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오지도 않으시기에 이렇게 끌고 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야 이놈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전 남편은 어디에서 들은 건 있는지 검사인 아들 상대로 증거 있냐고 바락바락 소리 질렀고 우리 아들은 전 남편 얼굴에 구속영장을 눈앞에 가져다 보여줬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게 나왔겠어요? 자식이 돼서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먹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전 남편은 발악을 했고 아들은 웃으며 당신이 언제 내 아버지인 적 있냐고 우리 엄마 앞길 막는 것 때문에 적당히 장단 맞춰준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전 남편은 제 눈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고 아들은 나에게 다가와서는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엄마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가 잘못한 거지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상황 파악이 100% 안 된 저는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아들은 저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확실하게 내쫓기 위해서 조사를 하던 중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촉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구내식당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에 문제가 없겠어? 그래서 내가 한번 제대로 털어봐야겠다 한 거지. 아니 그럼 네가 다 알아보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검찰청에 드나드는 기자분들 중에서 나랑 친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그분한테 부탁했지. 저희 아들은 전 남편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이고 다른 회사에서 위탁받았을 때도 형편없게 운영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아들은 아예 전 남편이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털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본인이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었기에 검찰청에 드나드는 기자 중 친한 기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면 대신 큰 범죄 사건 물어드릴게요. 정말이죠? 검사님 약속 지키셔야 해요. 그렇게 아들과 친한 기자가 따라붙어서 전 남편 업체를 파헤쳐본 것이었어요. 아들이 생각한 대로 구내식당 건 외에도 회사 자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로자를 협박한 문제와 외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납품한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기자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하고 이것 때문에 전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우리 아들이 벌인 짓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도 받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었는데, 점점 불안해지긴 했는지 결국 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그 기회로 전 남편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 집으로 전 남편이 올 것이라고 귀뜸을 해준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제 눈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회사를 세웠으면 제대로 좀 할 것이지. 지금 회사도 안 좋은 돈으로 키운 거라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감옥에 가셨을 거예요. 남편은 지금 회사를 세운 것도 안 좋은 방법을 바탕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말에, 그럼 그렇지, 저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체를 차릴 리가 없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돈 없고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을 노래방 같은 곳에 소개를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가며 모은 돈으로 위탁급식 업체를 차린 것이었고, 위탁급식 업체를 차린 이유도 원산지를 속이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고른 것이더라고요. 성실한 척했지만 자기 배만 불리려고 세운 회사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보고 싶으시면 재판 날짜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가서 봐도 되는 거야?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거라 방청을 신청하면 볼 수 있어요. 전 남편의 최후가 궁금했기에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 재판날 참석해서 사건을 지켜봤고, 전 남편이랑 관계된 직원들도 나처럼 궁금했는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한 와중에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 앉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면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전 남편은 은근슬쩍 본인의 잘못은 줄이고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싶어 했지만, 거기 있는 판사나 검사나 전 남편 같은 사람을 한두 번 봤겠어요. 결국 전 남편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이 선고되는 데에도 말도 안 된다며 발악을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꼴을 보니 저 인간에게 딱 맞는 최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애인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 애인을 다시 만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에게 깨끗한 과거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면 저는 다시 그 더러운 곳을 갔을 테니까요. 제 아들은 전 남편 사건 이후 검사를 관두고 로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거라 들어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사법고시 본 건데 공무원이라 그런가 일만 많고 돈은 많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법인으로 들어가서 변호사 일해보려고요. 저에게 효도하기 위해 로펌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전 그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엄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윗선에 고개 숙이고 청탁한 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우리 아들이 누구한테 가져다 놔도 정의로운 건 물론이고 청렴한 성격인데 본인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들과 친한 친구가 저에게 또 귀뜸을 해줬거든요. 전 남편이 감방 들어간 이후 변호사인 아들 친구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면서 검사일 관둘 거라고 했고, 자기가 그런 짓 한 게 검사로서 수치스럽다고까지 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저한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것 때문에 현석이가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알겠죠? 아들 친구가 제 편이었기에 아들이 검사일 관둔 이후 저에게 은근슬쩍 이런 이유 때문에 관둔 거라고 뒤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검사 경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꽤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매달 저에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라며 돈을 턱턱 붙여주는데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들 하나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기에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거든요. 아들에게 받은 돈은 잘 모아서 아들 장가 갈 때 돌려주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운 것 같아 제 삶에 후회는 없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